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금 흐름표 마지막 시간이죠. 전반적인 어떤 그렇다 기존까지 이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면 문제로는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번 문제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6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구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 드렸는데요. 다음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 해당되는 것은 이랬습니다. 한번 보시면 1. 대여금의 회수, 2. 유가증권 처분, 3. 어음 발행, 4. 주식 발행, 5. 이자 수익,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행위가 영업활동과 굉장히 유관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대여금이라는 것은요, 영업활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활동, 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 외 활동으로 투자 활동을 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증권의 처분 내지 취득 역시도 투자 과정에서 특정 금융자산을 내가 취득했다, 아니면 처분했다, 그 내용이니까 이것도 투자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3번 어음이에요. 야, 여기 이 어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실질적인 현금 유출입이 없는 어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같은 경우도 투자활동 내지 일종의 이거는 여기 주식이라는 것이 자사의 주식을 발행했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재무활동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재무활동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을 조달하거나 융통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5번으로 구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중요한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KIFRS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기준, 일반 기준과는 달리 다양한 좀 세부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새로 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지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투자 관련한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각각을 따로따로 법인세와 관련된 현금 유출입을 구분해서 집계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통괄해서 종합해서 공시는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회계기준과 우리 KIFRS 회계기준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도 볼게요. 이번에는 현금 흐름의 유용성을 제대로 평가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용성을 평가한 것을 보시면 기업, 가, 순자산의 변화, 유동성, 현금 조절 능력에 대한 평가. 당연히 지금 현금을 얼마나 가용할 수가 있고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가 전반적으로 이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죠. 현금 창출 능력의 평가 및 미래 현금 흐름의 모델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점, 요것 때문에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왜 그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KIFRS와 같이 일반적인 어떤 기준, 준거에 의거해서 이걸 처리합니까? 이것은 타사와의 면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다의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럼 모두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의 작성 단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우리가 재무제표 전반의 상황이 그런 거기도 한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재무제표 중에서 몇 개가 작성되다가 그게 규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기 중에서 나머지가 너무 얼토당토한 것으로 제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쉽게 답을 구분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정답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1번이 정답인데요. 비교 대처대조표에서 현금의 변동액을 계산한다. 즉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늘고 줄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라는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드렸었습니까? 그때 이걸로 드렸었잖아요. 자산이라는 건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자산 중에서는 현금과 관련된 자산이 있고 비현금 자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자본과 그 다음에 부채로 이걸 구분하고, 다시 비현금 자산을 빼서 현금과 관련된 자산만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일단 우리가 현금 변동 부분만, 현금의 변동 부분만 살펴본다라는 말씀 드린 바 있죠. 자, 그럼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써요. 우리가 현금 흐름표의 내용을 보시면 제일 위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써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씁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변동폭이 가장 많고 가장 빈번하죠. 그리고 그 기업의 현금의 유출입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영업활동을 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 그 기업의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바로 그게 제일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그 다음 영업의 활동이 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그 다음 많기 때문에 여기 넣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자본을 유치한다든가 타인 자본을 유치한다는 이런 활동들이 빈번하게 안 일어나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제일 하단에 표시해서 상대적으로 경한 부분은 밑에, 중한 부분은 위에다가 써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환율 변화로 인한 효과들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수출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환율로 인한 변동폭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대외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한 우리 현금 흐름의 변동 내역 이런 건 거의 없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의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단기 손익 계산서뿐만 아니라 여기는 손익 계산서인데 손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이용하지만 기타 거래 자료는 객관성을 위해 배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단기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랑요. 재무상태표에서는요. 비현금 거래자산 또는 비현금 교환자산이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줘야 돼요. 실질적인 현금이 들어왔느냐 나가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현금 유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는 달리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현금이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런 것은 재무제표 상황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객관적인 기타 자료를 철저히 이용한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번 보기랑 1번 보기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중 현금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니 사실 1번이 답이거나 2번이 답인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정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중 현금 흐름표의 장점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현금 흐름표의 장점은 앞서서 우리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 유용성과 굉장히 유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 3번 보기 보시면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닙니다. 현금 흐름의 가장 주된 목적은요. 단기에 지급 여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에 지급 여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얘기다? 장기 흐름에 대해서는 진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따로 현금과 유관한 거의 현금으로 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에는 의외로 채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주식도 있었어요. 그냥 주식은 물론 아니죠. 우선 상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매가 가능한 채권이나 주식들이 여기 들어가겠던데 자, 이런 주식과 채권은 당연히 현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3개월 이내에
바로 만기가 돌아야 하거나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현금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었죠. 바로 여기서 뭡니까? 3개월 이내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것들에 대한 지급 여력에 포커스를 준 것이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돼 있네요. 현금 및 여기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거 가에 그대로 나오네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 상환일까지 기간 2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그렇죠? 아직 기간 이내까지 다 들어온 것들, 그것도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우선주 당연히 들어가고요. 타임 발행 수표, 이건 제가 송금한 증서랑 마찬가지로 은행에 갔었을 때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현금과 맥을 같이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라도요, 환매채라고만 단순히 써 있으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 이내의 환매 조건이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 주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회사 주식이 왜 들어갑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 내 스스로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현금의 의미의 세부사항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유사한 문제죠. 거기 4번 보시면 정기예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예금이나 적금은 어떻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쉽게 이걸 현금으로 안 바꿔주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거를 현금으로 바꿀 때는 적지 않은 손실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님 진짜 이거 바꾸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는, 즉 보통 예금이나 또는 요구불 예금, 당좌 예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상의 현금하고요, 우리가 경제지표상에서 현금의 체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 뒷부분의 강의에 해당되는 경제지표에서 통화지표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 두 개가 비교가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현금 흐름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 계정이라든가 현금 출납장이라는 별도의 회계 장부가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기는 현금의 변동 내역을 쓰다 보면요, 그게 자동적으로 이게 전부 다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반영이 되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현금 계정과 현금 출납장과 같이 빈번하게 증감이 이루어지는 현금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이런 보조장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 현금의 수입과 지출 기록을 정리한 장부로서 현금의 수납 업무와 지급 업무를 분리하는 보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출납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과하 부족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현금 과하 부족의 원인 그랬는데 기장상의 오류로 부족할 수 있어요. 도난, 분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금이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는요, 공식적인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에 돈이 없어졌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흑자도산이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도난, 분실로 인한 현금 변동폭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번 대손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현금에 대한 유입이나 유출이 일어나지가 않죠. 따라서 대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예금의 의의와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음 중 예금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요것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예금의 종류를 많이 아실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구분해낸 문제인데 연금 적금은 벌써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들 보겠습니다. 자, 17번 소액현금 제도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처음 용도계에 일정액의 현금을 전도하고 일정 후에 실제 지급액을 보고받은 후 그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충해주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 부른다? 이 제도를 정액자금 전도제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건데요. 이건 예전에 제가 당좌예금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상시 우리가 상거래를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현금을 매번 들고 다니는 과정에서는 커다란 비용이나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전도하고 일정 지난 뒤에 그냥 보고만 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상거래 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액현금 제도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직접법, 간접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직접법, 간접법을 구별하는 문제는 사실 출제가 잘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업무를 할 때는 아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법으로 집계되어 있는 현금 흐름표만을 늘 봐왔는데, 어느 날 간접법으로 집계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딱 봤을 때 문제는 출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왜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딴 궁극적인 이유는 자격증 취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금융기관에 들어가셔서 이 업무를 종사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현금 유출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이런 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나오죠. 자, 정답이 5번 배당 지급인데요. 이 배당 지급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투자활동이나 또는 재무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영업활동이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100% 이렇다고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서도 그렇고 제 책에도 중간중간 그 얘기 써드렸던 것 같은데, 뭔 얘기냐, 기업이라는 것은요 정말 수만 가지 형태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으로 집계되는 분류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배당금만 지급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그게 영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배당 지급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요. 그래서 일상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배당 지급이 바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시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의 예시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좀 적어드렸는데, 먼저 두 번째,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기타 수익에 따른 현금 흐름, 이것은 투자활동이 아니에요.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도 영업활동에서 그 브랜드가 필요했거나 아니면 우리 브랜드를 누가 이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집계돼야 되고요. 종업원이라든가 재화 구입, 이런 것들은 생산 요소를 투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에서 수반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인세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위에 있는 거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수임료, 보험금, 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현금 유출입, 당연히 이게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이게 당연히 주된 업무니까 영업활동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 하나의 사례를 두고 그 과정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기업은 매월 1일 5만 원의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 자산은 이 컴퓨터 한 대뿐이며 부채는 없고 자본금은 그래서 5만 원이래요. 근데 2001년 중 총 수익이 6만 원이었는데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4만 원은 이 중에서 총 비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었대요. 이걸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도 현금으로 지출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 현금 흐름 내역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에 현금을 유출하지 않은 비용은 어느 정도죠? 바로 10,000 원이죠. 그러면 이 10,000 원을 뺀 나머지 3만 원이 바로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차감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3만 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이 바로 지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여기 보시면 아까 총수익이 6만 원 모두 현금으로 받았댔으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입금은 역시 또 6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 옆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에 해당되느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거기 대여금 회수라고 되어 있죠. 자, 대여금의 회수라는 것은 투자활동
현금 유출이라고 했죠. 예, 회수는 당연히 유입에 해당되죠. 저는 대여금 당연히 현금 투자 활동인데 왜 그러지 했는데 여기서 분명 현금 유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수는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방향성이 다른 것 그랬습니다. 즉 유출이나 유입이냐 그 둘 중에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해당되겠네요. 자 보시면 1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유상 감자를 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뭐가 되냐면 현금을 지급한 거예요. 근데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이 곧 유입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이 다른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뒷부분에 보시면 또 27번 현금 유출입이 없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유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되는 것들 실질적으로는 현금 유출이 없는 거 감가상각비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고요. 지분법에 의해서 손실 처리한 것들 무형자산도 상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현금의 실질적인 유출입과 관계없이 회계 처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현금 흐름표에는 기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요. 현금 흐름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리가 현금 흐름과 관련된 비율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만기가 된 단기 부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동부채 중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의 유입을 통해서 유동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단기 부채는 유동부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중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4번 단기 매매 금융자금에 대한 취득과 처분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우리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면 뭐다? 영업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거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번, 38번과 관련된 우리가 현금 흐름과 관련된 비율 분석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건 약간 암기죠. 제가 도움을 어떻게 더 드려주고 싶은데 암기를 직접 해드릴 수는 없어서 꼭 암기해서 꼭 문제 푸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서 또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뒷부분에서 또 다른 시장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